이스라엘 군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대규모로 폭격하는 북쪽의 화살 작전을 이어가고 있죠.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일촉즉발의 중동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 나누는 이슈 태그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이 중동 상황에 대한 기사 지금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향해 북쪽의 화살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작전을 하면서 강한 수위의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공격하는 것일까부터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7일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와의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들의 군사적 목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마스의 괴멸, 그리고 하나는 인질 구출. 이게 두 가지의 축이었거든요. 근데 하마스 그들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이냐 아니냐는 그걸 차치하고 만약에 진짜로 하마스를 괴멸하기 위해서라면 헤즈볼라와 하마스의 관계를 좀 끊어내는 것이 되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알 악사의 홍수라고 하는 그 군사작전이 되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사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군사작전이었거든요. 하마스 측에요. 근데 그들이 그런 1000명의 이스라엘 민간인이 들어가 있지만 이스라엘인을 죽이고 250여 명의 인질을 납포하는 그 군사작전이 성공을 했는데 그게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헤즈볼라의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헤즈볼라의 정보라든지 그들의 무기 체제를 지원받지 못했으면 그런 거를 성공하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마 전쟁 과정 중에서도 많이 봤을 겁니다. 북한제 무기도 거기 하마스가 갖고 있었더라. 그런 것들이 많이 밝혀졌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헤즈볼라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군요. 물론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도 도와주지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와줄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냥 하마스를 괴멸하려고 하는 목적을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헤즈볼라를 어느 정도 이렇게 군사작전으로 능력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북부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국민들이 다 대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원상복귀를 한다면 네타냐후가 얘기했던 평상시를 찾아주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성공을 하려면 레바논 남부에 리타니 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타니 강 북부로 헤즈볼라 세력들을 좀 밀어내야지 조금 안전이 확보되는 면도 있고 해서 전후 이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헤즈볼라를 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공격을 해서 약화시켜야 된다 하냐면 레바논 남부,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에 하마스뿐만 아니라 헤즈볼라도 당연했지만 하마스도 거기서 활동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중에서도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PIJ라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그래서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력을 끊어내고 하마스를 괴멸시키기 위해서면 어느 정도 이런 군사작전은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군요. 이번에 헤즈볼라에 1,600여 개 표적 타격이 있었습니다. 사망자, 부상자 상당한 정도의 피해 규모가 있죠. 네네. 이미 요번 21일, 23일 벌어졌던 공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인 아비아드가 레바논 아비아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미 밝혔습니다.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569명이 죽었고 한 1,835명이 다쳤다. 그 중에서 50명이 어린아이다 이런 것들을 다 밝혔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전쟁이 이렇게 하고 피해자가 늘었을 때 1,400명 정도 됐을 때는 2006년 전쟁 이렇게 시작된 헤즈볼라와 한번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후에 가장 큰 피해자라 그랬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500명이 넘어가고 560명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과 레바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레바논 쪽의 분쟁이 시작된 게 1975년 레바논의 내전이 시작되면서 반이스라엘파들을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개입하면서 계속해서 전쟁이 지금까지 이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1975년 이후로 분쟁의 시작 이후로 단일 하루에 죽은 희생자로 따지면
가장 많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역사상 하루 희생자로 쳤을 때는 가장 많은 수준까지 네, 맞습니다. 피해 이제 규모가 올라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습을 벌이기 직전에 레바논 지역 주민들의 휴대전화로 대피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레바논 주민들의 개인정보 그리고 통신 시스템까지 장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원래 이건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이미 네. 뉴욕타임즈나 여러 외신에서 이스라엘이 거기는 통신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도청, 감청, 장악했다는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최근에 삐삐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그랬죠. 골드 아폴로라고 하는 대만제 제품, 그다음에 그 일본의 그 아이컴 제품인 그 워키토키, 그 무선기를 이제 많이 사용하게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이용한 통신을 하다 보면 이게 감청 노청되고 그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군사 작전에 많은 차질이 생기니까 그런 전화 통신망을 쓰지 않는 무선기 혹은 그 페이저, 그러니까 삐삐죠. 그걸 이용해서 서로 그 암고화해서 이제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질문은 이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에 대한 그 통제는 과히 그 높은 수준이었죠. 예. 그럼 그렇게 문자를 굳이 이렇게 주민들한테 보내고 나서 공격했다는 것, 약간 뭐 공포심 조성 뭐 이런 의도도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그것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그렇죠. 왜냐하면 놀라지 않습니까? 이거 내 핸드폰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정보부에서 이렇게 그 메시지를 보내지? 당연히 무서운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이겁니다. 이게 제네바 협약에서는요.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나면 이 전쟁의 당사자가 좋은 군이건 나쁜 군이건 그거는 식별하지 않습니다. 그럼 전쟁이 시작되면 아무리 전쟁의 그 당사자가 테러리스트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그 두 행위자가 얼만큼 민간인 희생자를 나오지 않게 노력을 했는가. 그다음에 전쟁 포로들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했나. 그런 것들이 이제 전쟁 범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그 제네바 협약에서 나온 그 조약들이거든요. 항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그런 대규모 공습을 하기 전에 민간인들에게 대피를 해라. 그래서 최소한 민간인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보이지 않으면 예. 전쟁 이후에 또 지금 네타냐후가 전쟁 범죄로 많이 기소가 된 상태인데 그렇죠. 또다시 또 이런 문제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미리 연락을 줬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공습이 잇따르면서 헤즈볼라가 이란에 이스라엘을 폭격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란에서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중동 갈등 개입에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미 뭐 페제스키안이 여러 번 이번에 그 유엔 가서도 밝히고 했는데 페제스키안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는 페제스키안은 개혁파입니다. 좀 약간 진보 계열의 개혁파인데 그가 이란 대선에서 나와서 대선 캠페인을 계속했을 때 그의 모토는 뭐였냐면 이란의 안보 위협은 미국, 모사드, 이스라엘이 아니라 경제 제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페제스키안은 경제 제재가 지금 이란의 안보를 가장 흔드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해서 경제 제재를 이제 이것을 풀어내는 것을 제1과제라고 얘기를 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그 대통령이 된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시작돼서 그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시작해서 이란이 개입을 해서 하게 된다면 지금 미국하고는 경제 제재를 필 수 없는데 지금 유럽 쪽과는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 JCPOA 그 이란 핵 합의가 파기된 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막 해소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제 제재나 이걸 좀 풀어봐 달라 이렇게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전쟁에 개입하게 되면 경제 제재라고 하는 자기가 제일 대통령 당선에 1공약으로 했던 것을 경제 제재를 풀어내는 걸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기 개혁 진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전쟁 국면이 되고 이런 대립 국면으로 가면 페제스키안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수파에 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고 약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헤즈볼라든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의 개입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내각 관계자들에게 레바논 군사작전의 취지를 설명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타냐후가 제가 말씀드린 거랑 좀 괴를 같이 합니다. 저도 그래서 저의 분석이 틀리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네타냐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지금 레바논의 군사작전은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끊어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네, 예. 그래서 그 말은 근데 물론 이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그 리스크 초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군사 작전은 내가 하마스를 괴멸하기 위해서 헤즈볼라라는 어떻게 관계 정립은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1975년 이후에 단일 하루 군사 작전의 피해자로서는 가장 큰 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여태까지 역사를 쭉 보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났다기보다 그런 갈등의 고조 국면 속에서 우발적인 사건, 우발적인 피해, 우발적인 폭격에 의해서 민간인 희생자가 늘어나면서 걷잡을 수 없게 그 정책 행위자들이 어떻게 손도 써볼 수 없게 그 전쟁의 나선에 빨려 들어가면서 전쟁으로 이렇게 확전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죠. 네타냐후가 이미 밝혔듯 우리는 헤즈볼라와 전면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마스와의 관계를 끊겨놓고 하마스를 괴멸하기 위해서는 헤즈볼라와 하마스의 관계를 끊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군사작전을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지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진짜로 그 충돌이 자꾸 잦아지게 된다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 돼서 전쟁으로도 확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인 것이죠. 예, 뭐 미국에서는 중동 지역의 확전 자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이를 외면하고 계속해서 확전 일로를 걷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배경에 네타냐후 총리의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맞죠. 이번에 지금 아까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그 보수파 결집이 일어나면서 네타냐후 잘하고 있다 해서 지금 반등을 하고 지지율이 반등을 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타냐후 대통령 입장에서는 헤즈볼라랑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요거는 있습니다. 헤즈볼라를 괴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자꾸 전면전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럼 항상 반문을 하거든요. 무슨 전면전이냐? 그러니까 무슨 목표로 하는 전면전이냐? 헤즈볼라를 그 격퇴시키는, 그러니까 레바논에 들어가서 헤즈볼라를 괴멸시키는 작전을 하냐? 그 이스라엘이 지금 캐퍼빌리티, 그러니까 지금 능력으로는 지금 1년 동안 하마스와 전쟁을 치른 상태에서 또 다시 하마스보다 7배에서 9배 전력이 강하다고 얘기하는 헤즈볼라랑 또 전쟁을 하면 이거는 1년보다 더 갈 수밖에 없고 피해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헤즈볼라가 지금은 지지율이 반등을 했지만 이거는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반등이 된 거지. 만약에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본격화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간인이 많이 죽고 이스라엘 군인이 죽게 된다면 저 지지율은 또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하냐?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이겁니다. 지금 만약에 하마스를 격퇴하고 괴멸시키지 못하고 다시 그냥 휴전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돌아간다면 네타냐후는 안보 실패를 한 총리인데 도대체 뭘 얻고 가는 겁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도 돌아가더라도 하마스를 괴멸하고 돌아가도 지금 쌓인 그 여러 가지 안보 실정이나 그 전에 벌어졌던 사법개혁, 자기 방탄개혁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 코너에 물렸는데 어떠한 성과도 없이 돌아간다면 그거는 이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냥 탄핵이 아니라 정치 생명이 끝나는 상황도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전리품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하마스는 지금 헤즈볼라를 싸워서 헤즈볼라를 괴멸시키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마스라도 확실히 괴멸해서 그런 걸 가져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마스를 괴멸하기 위해서는 헤즈볼라와 하마스의 관계를 좀 끊어내는 것은 필요하고 물론 이건 상당히 아까 전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리스크 초이스 되게 엄청나게 위협적인 군사작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돼서 까딱 잘못되면 확전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험한 군사작전인데 왜 네타냐후가 상당히 어떤 승부수를 던지면서 이렇게 지금 그 줄타기를 하면서 가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분석하는 게 조금 합리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헤즈볼라 입장에서도 이제 가만히 있지만은 않지 않겠습니까? 어떤 입장 내고 있고 어떤 반격을 좀 준비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기사에 지금 보도에서도 봤지만 까다르 그 탄도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텔라비브로 직접 쐈거든요. 이게 처음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이건. 근데 이제 까다르 미사일을 한 발 쐈다라는 거는 자기가 이제 컨트롤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텔아비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 인구는 900만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시내는 도심은 40만 정도 되는데
그 주변 도시, 그러니까 위성 도시까지 해서 텔라비브 주변을 따지면 그 소위 말해서 큰 확대, 그 그레이터 텔라비브에서 이렇게 큰 걸 따지면 415만이 살고 있거든요. 인구의 거의 절반이 살고 있는. 우리 입장으로는 과거의 서울을 생각해 보면 그런데 왜냐하면 거기에 탄도미사일 한 대를 쐈다 이런 것은 그 어떻게 보면 헤즈볼라도 우리도 계속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런 지금은 너희들의 방공망으로 그 다층 방어 시스템으로 막았지만 우리가 막 이렇게 공격을 한다면 이스라엘도 피해갈 수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죠. 근데 지금 양측인데 재밌는 것은 이겁니다. 양측이 전쟁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이제 아는 것이죠. 이게 너무 커져서 전쟁이 돼서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얘기가 나오는 전면전이 돼서 정말 레바논 대 이스라엘의 싸움이 되면 이게 자기네들도 양쪽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피해들이 있을 거라는 걸 자신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그렇군요. 지금 모사드 본부에다가 미사일 쐈잖아요. 모사드 본부도 어느 정도 상징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최근에 있었던 그 워키토키, 그러니까 무전기와 그 삐삐, 우리가 페이저라고 하는 그 골드 아폴로 제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15년 동안 준비를 해서 이거 그 페이퍼 컴퍼니를 심고, 그러니까 그 유령 회사를 헝가리에 심고, 뭐 소위 말해서 BAC 컨설팅 KFT라고 하는 회사를 심어가지고 헝가리 쪽에서 위탁 생산을 해서 헤즈볼라에 납품하게 된 걸로 되는데 지금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헝가리 그 재경부에서도 그런 회사는 없고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 대만에서도 자기네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 물량이 레바논으로 들어간 게 없다 그런 페이지죠. 그리고 심지어 아이콤이라고 하는 그 워키토키 그 일본제 회사에서도 거기 노박이라고 하는 그 세일즈 담당 매니저가 얘기해서 우리 물량에서 들어간 거 없다. 이거 그냥 복제품이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 밝히고 있지 않고 있고 이스라엘이 자기가 했다고 그다음에 그런 확실한 물증은 없지만 이미 이스라엘 정보부가 다 해서 이걸 만들어서 그 헤즈볼라에 납품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드러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소위 말해서 기폭 장치나 이런 것들을 소위 그 이스라엘 그 모사드 안에서의 또 특수부대, 사이버 특수부대가 있는데 그 유닛 8200라고 그러니까 유닛 8200 부대라고 그 사이버전을 이제 하는 그 부대인데 거기서 이렇게 했다라고 어느 정도 다 그런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헤즈볼라가 모사드를 공격한 것은 자기네들이 그 당한 공격에 대한 그 상징적인 그 보복 공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뭐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에서 날아온 미사일을 방공 시스템으로 격추했다고 밝혔는데 이 방공 시스템 다윗의 돌팔매라고 불리더라고요. 이스라엘 내 방어망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뭐 사람에 따라서 7중 방어망, 5중 방어망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로 3-2, 그러니까 2-3라고 하는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가 있습니다. 그건 2,500km 그 상공까지 고고도까지 방어가 됩니다. 우선 그래서 에로 3라고 하는 것이 더 높은 고도, 그다음에 에로 2라고 하는 것이 더 낮은 고도. 그래서 거기가 이제 이중 방어망이 구축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페이트리어트 그 미사일 방어 체제, 팩2.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다음 그 세 번째 방공망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다윗의 돌팔매가 40km에서 그 300km 그 고도의 그 방어망을 맡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것이 4km에서 70km에서 이렇게 맡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그 5중 방어 체제 그 다중 방어 체제 미사일 방어 체제는 갖고 있죠. 근데 요거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잘 막아내고 있고 저번에 이란이 공격했을 때도 99%를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위 말해서 아이언돔에 사용되는 미사일은 한 발에 $80,000예요. 그다음에 에로 3 이런 거는 $350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와는 엄청난.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다윗의 그 돌팔매는 $100만. 그러니까 우리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1할 때 뭐 1,380원이라 그러면 13억 원이라는 거죠. 한 번 쏘는데.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월 달에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한번 크게 붙었을 때 이란이 그런 그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을 감행했을 때 99%를 막았다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이번 방어 공격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란 쪽에서도 승리였던 게
이스라엘이 그날만 1조 8천억 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쏜 걸로 따지면 그러면 이게 비용이 너무 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요번에 그 까다로운 미사일을 막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헤즈볼라 전력이 미사일을 쐈을 때 그래서 그 방공망으로 계속 막아내면 이거는 지출이 큰 출혈이 큰 거기 때문에 이제 상처뿐인 영광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제가 계속 이렇게 의문을 갖는 것도 지금 1년이나 전쟁을 한 상태에서 이미 지출이 많았는데 또다시 이런 것을 한다? 과연 이스라엘 경제가 이걸 버텨낼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물론 이제 아직 저도 이제 확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두려워하는데 제가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그런 서로 그 양측의 유인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서로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이제 좀 이런 전쟁을 좀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런 방어막을 구축하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말씀을 쭉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럼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해주신 그 탄도미사일을 한 발이 아니라 뭐 계속 주기적으로 발사함으로써 압박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역시도 확전을 굳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헤즈볼라의 입장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탄도미사일을 텔아비브로 한 발 쐈잖아요. 한 발 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그죠 뭐 barking dog never bites. 그러니까 그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이스라엘 뭐 지금 치열하게 대립하는 국면에서 이들이 뭐 진정성을 제가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네타냐후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레바논의 군사 작전은 헤즈볼라와 하마스의 그 관계를 끊어내는 데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들 양쪽이 확전이 돼서 전면전으로 가는 건 원치 않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인 그 판단이죠. 근데 걱정은 됩니다. 저도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확전이 돼서 전쟁이 될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이니까요.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성토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네. 왜냐면 당연히 어쩔 수 이게 있습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지금 그 삐삐를 이용한 그 폭탄 테러.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군사 작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불특정 자수에게 그 헤즈볼라가 그렇게 밝혔거든요. 그 자기네들이 그 페이저 아폴로 그 골드 아폴로만 하더라도 3,000개가 다 풀렸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군인한테만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페이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상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일을 하고 계시면 다 집으로 가고 일상을 하고 친구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때 어떻게 언제 터뜨리고 거기 옆에서 이 민간인이 얼마나 희생자가 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놀랐던 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가 정상 국가고 선진 국가거든요. 근데 이런 행위를 하는 거, 그러니까 페이저나 아니면 삐삐나 이런 것들에서 공격을 하는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북한 아니면 이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적성 국가 그러니까 로그 스테이트 불량 국가들이나 하던 거를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는 거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유엔에서 하는 성토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모사드가 하는 모습을 보고 뭐 정보부는 저렇게 일을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 안보가 바로 서지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항상 이스라엘 모사드는 그 그레이 에리아, 회색 지대에서 법을 어긴 것 같지도 않지만 어겼다고 할 수도 없고 어긴 것 같은데 이런 선에서 항상 해서 애매하게 만드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국제법을 많이 어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헝가리 야당에서는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헝가리 차용을 해서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대만도 가만히 있지만 대만 입장에서도 왜 우리 골드페이지 잘 나가는 제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냐 그러면 이거는 국제법으로 많이 위반했기 때문에 모사드가 저는 절대로 이거는 성공적인 작전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유엔 안보리에서도 그다음에 유엔에서도 그거에 대한 규탄이 계속 올라가고 나중에 이제 진상 규명이 되게 되면 아마 이건 이스라엘한테 큰 짐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교수님 마지막 한 30초 정도 저희가 시간이 네네. 있는데요. 이 중동 상황 어떻게 좀 정리돼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이 너무 이렇게 벌어져서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데 제가 유일하게 원하는 것은 미국이 좀 더 강력하게 개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미국이 링컨 항모를 보내건 시어도르 루즈벨트 항모를 보내건 그래서 확실히 확전이 안 되는 걸 막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약간 걱정했던 부분은
이런 전쟁이 벌어지는데 미국이 증원을 하겠다 그러는데 항모를 파견했다 그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물론 저도 압니다. 대선 국면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거를 밀어붙일 그런 역량이나 레임덕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있는 건 알지만 조금 좀 미국에서 조금 나서주지 않으면 좀 이런 억제를 할 수 있는 세력이 누가 있을까? 유엔에서 아무리 지금 모여서 안보리를 한다 하지만 그 유엔에서 뭐가 나온다 한들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외부 요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좀 미국이 좀 더 개입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일촉즉발의 중동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